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었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 그래서 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수요 공급이 나온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있었어요. 무조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가격이었죠. 그럼 가격은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재화가 해당 재화. 걔를 당해 재화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이 뒤바뀐 내용들이 있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기존 교수님이 쓰셨던 용어를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번역할 때 다르게 번역한다고 그랬죠. 연관제를 관련제 이런 식으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공부했어요. 수요의 법칙은 시장의 중심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비례다, 반비례다?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수요량을 줄인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 소비량을 늘린다. 그게 바로 수요의 법칙이었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온다. 우하향. 우하향. 증가할 때 감소가 되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반비례 관계가 나오면 곡선은 무슨 곡선이 나온다?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온다. 그 다음 공급의 법칙은 해당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그럼 걔는 간단한 개념이 아파트 건설업체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나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리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늘린다, 줄인다? 줄이겠죠. 이익이 줄 테니까.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온다, 우하향?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온다. 곡선의 모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재화가 정상제인지 보완제인지 처음엔 헷갈린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 기억하는 방법은 관계,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무엇 하는 관계를 붙여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걔는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맞아요. 근데 무엇 하는 관계를 집어넣었을 때 부자연스러우면 걔는 관계를 얘기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재화 안에서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 소득이 늘면 수요를 늘리는 게 정상. 소득이 줄면 소비를 줄이는 게 정상. 그래서 소득과 수요는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하다. 그게 열등제였죠. 그래서 열등제를 딱 놓고 보면 열등하는 관계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걔는 그러니까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하는 재화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대체제, 보완제라고 나오면 대체하는 관계. 자연스럽죠? 네, 보완하는 관계.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걔는 두 재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라는 거죠. 그것만 안 헷갈리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점이 균형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같은 점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공급은 우상향하는 곡선인데 이 둘이 같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으면 뭐가 같은 거다? 이 점에서 내려가 보면 공급 곡선에서는 공급량이고 수요 곡선에서는 수요량.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가 뭐다? 그게 균형 상태. 그때의 점이 균형점. 그때의 가격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때의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 그때 가격 이외의 변화에 따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이 균형점이 변한다? 변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올라가고 끝나는지 똑같아지고 끝나는지 내려가고 끝나는지 균형 거래량이 증가로 끝나는지 감소로 끝나는지 불변으로 끝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의 변화를 따질 때 왼수로 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왼손이 뭐였죠? 수요, 오른손은 공급. 그래서 증가면 올리고 감소면 내리고 최종적으로 높게 있는 게 초과. 네. 그래서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한다. 파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게 딱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근데 초과가 뭔지 모르겠으면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자율이 감소되면 수요에만 영향을 끼친다, 공급에만 영향을 끼친다, 둘 다? 둘 다.
그래서 이자율이 감소되면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주는 거니까 수요도 늘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지금 제일 잘하는 저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제일 잘한다니까요 여기서.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죠? 해보세요. 답이 뭐예요? 저한테 답으로 가르쳐줘야지. 이러고 있으면 답이 아니었죠? 이렇게 있어야죠? 왜 이렇게 있어야 됐죠? 네, 동시에 증가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기 때문에 초과를 알 수 없어서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 되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자, 저 보세요. 수요가 증가됐는데 똑같은 양만큼 공급이 감소됐대요. 몸으로 표현이 되세요? 그럼 명백한 뭐죠? 초과 수요죠.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균형가격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 다음 균형거래량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면 증가니까 증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수요 증가 우측 이동, 공급 증가 우측 이동. 그럼 전에보다 균형점은 분명히 우측에 찍힌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 곡선이 상하로 움직일 때 상하로 움직이는 건 가격이었죠. 네. 그럼 균형 가격이 상승되고 끝났다는 얘기는 곡선이 상향 이동한 거다, 하향 이동한 거다? 어떤 곡선인지 몰라도 상향 이동했으니까 균형점이 전에보다 위에 찍히죠.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균형 거래량은 좌우로 움직이는데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분명히 균형점은 우측에 찍힌다, 전에보다.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가 된다. 그래서 반대로 균형 거래량이 증가로 끝났다면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 거다, 좌측으로 이동한 거다? 우측 이동. 그걸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지만 지금 한 5분 정도 복습하니까 다 내용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기억의 끈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나쁜 공부는 뭐냐면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민법 듣고 화요일 날 공법 듣고 수요일 날 개론을 듣는데 혼자 익히는 시간은 없이 계속 그냥 학원을 와서 아니면 동영상을 보면서 배우기만 하는 것. 강의를 보면서 배우기만 하는 것.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도록 익히는 관계가 필요한 거죠. 익히는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뭘 해주셔야 되냐면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습은 필요 없어요. 뭐만 잘하면 된다? 복습만. 정확하게 강의를 듣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 텐데 여러분 교재에 지금 여기 똑같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은 네, 26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었던 거고 26페이지 문제까지 다 풀었었죠? 지난주에. 그 다음 27페이지에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 이 부분에 별표를 3개 쳐두실래요? 별표 3개. 힘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네. 제가 합격을 시켜드릴 거예요. 네. 무조건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기만 하세요. 열심히 나와서 잠만 자면 못 붙어요. 제가 붙여드릴 수가 없고 깨어만 있으면 붙여드릴게요. 자, 이제 27페이지에 4번 탄력성이 있는데 별표 3개 쳤습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에서 탄력을 못 받아서 개론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 탄력성이 실제로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개념을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듣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는 거야. 근데 얘가 원칙만 알면 왜 곡선의 모양이 완만해지는지 가파르게 되는지 왜 수직선이 되는지 수평선이 되는지 등등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탄력성 관련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탄력성의 개념도 문제로 나오고요. 개념도. 탄력성의 종류도 문제로 나오고요. 그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우리가 바로 복습했던 균형점의 이동과 관련해서도 탄력성을 플러스 시켜서 문제가 응용되기도 해요. 그게 요즘의 문제의 추세예요. 근데
그렇게 가미가 됐을 때 어렵냐? 정말 쉬워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탄력성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 치고 탄력성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끝난 다음에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의 끝날 때쯤에 탄력성 계산 문제는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동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거의 한 40초 안에 다 풀어요. 그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굴 믿고 따라오면? 옆학원 강사? 저를 믿고 따라오면. 그래서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실래요? 탄력성의 개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어진 변화에 대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탄력성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저건 보세요. 저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탄력성의 대명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타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탄력 스타킹 아시죠? 저놈이 변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타킹을 잘 보세요. 스타킹을 이렇게 늘려요. 그러면 스타킹을 그냥 쳐다만 보면 스타킹이 변하나요? 그럼 유리 깰라예요? 들어본 적이 있으면 연식이 오래된 거예요. 이걸 못 들어봤다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연식이 얼마 안 된 거고. 그래서 제 연배 때에서 초능력자가 있었죠. 거짓말로 들통이 났지만 사기꾼으로. 그래서 뭐 수저를 이렇게 하면 수저가 부러지죠. 몇 번 흔들면. 다 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스타킹을 놓고 자 이제 스타킹을 계속 막 쳐다봐요. 막 그냥. 그럼 스타킹이 늘어나요? 아니죠. 그 스타킹을 잡아 당겼어요. 그럼 스타킹에 주어진 변화가 있는 건가요? 주어진 힘이 있죠, 지금. 그럼 그때 스타킹은 많이 늘어나요? 적게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죠. 많이 당겨지죠. 그럼 많이 변하죠. 그럼 반응된 변화가 커요, 작아요? 크죠. 얘를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종이를 놓고 똑같은 힘으로 잡아 당겼어요. 그럼 주어진 힘은 똑같죠? 똑같은 힘으로 잡아 당겼으니까. 근데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네, 늘어나지 않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찢기죠? 맞나요? 그럼 종이는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할까요?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 그러면 스타킹이 탄력적이고 종이가 비탄력적인 이유는 주어진 변화가 다르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죠. 주어진 변화는 같죠. 근데 주어진 변화보다 스타킹의 경우에는 반응된 변화가 더 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스타킹은 탄력적이라고 하고 주어진 변화보다 종이의 변화는 반응된 변화가 작으니까 우리는 종이는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탄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뚫어져라 쳐다만 본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변화? 주어진 변화가 기준이 돼서 그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된 변화가 더 크면 얘를 뭐라고 하고? 탄력적이라고 하고 더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완전히 탄력적이야. 네? 그런데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하나도 반응되지 않았어요. 그럼 비탄력적이죠? 근데 완전히 비탄력적이지.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그 주어진 변화만큼만 변화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똑같이 걔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단위 탄력적. 예. 그래서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정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고 먼저? 주어진 변화. 얘가 주어진 변화 없으면 탄력성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반응된 변화가 큰 걸 뭐라고 하는 거고? 탄력적. 반응된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적. 같으면 단위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완전히 탄력적. 따라해 보세요. 완전히 탄력적. 네, 그게 완전 탄력적이죠. 그럼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완전 비탄력적.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실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었죠.
스타킹의 탄력성, 종이의 탄력성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스타킹의 탄력성은 스타킹이 변화하는 정도인가요? 스타킹의 탄력성은 스타킹이 변화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스타킹이 변화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스타킹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종이의 탄력성은 종이가 변화하는 정도죠? 맞나요? 그러면 항상 탄력성에는 두 가지가 있게 돼 있어요. 무엇과 무엇? 주어진 것과 반응된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건 탄력성에서 얘인가요? 반응된 변화의 배수를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탄력성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가 나온다. 주어진 것과 반응된 변화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이 탄력성의 이름 속에 들어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탄력성을 가려놓고 보면 두 가지가 보이세요? 얘 빼놓고 얘 두 가지 보이죠 지금? 그럼 하나는 반응된 변화고 하나는 주어진 변화겠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반응된 변화고 뭐가 주어진 변화인지만 알면 탄력성은 거의 대부분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이미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제가 가린 부분을 읽지 말고 너 손에 다 비춰져서 빔 쏴져서 보인다 그러지 말고 읽지 말고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탄력성이에요? 가격을 읽으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변화하는 정도?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죠. 그런데 가격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 수요량인 거야 실은.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해도 얘는 수요량의 탄력성인 거죠. 맞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킹의 탄력성은 뭐가 반응되는 정도다? 스타킹이 반응되는 정도, 변화하는 정도를 따진 게 스타킹의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뭐가 변화하는 정도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겠죠? 근데 얘가 그냥 지켜보면 변해요? 지금 주어진 변화가 있어서? 아니 아까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어진 변화가 있잖아. 그럼 주어진 변화가 지금 가려져 있겠죠?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탄력성에서 기억의 제일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할까요? 왜 리을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할까요? 공부하는 이유는 딱 이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단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했던 법칙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외워야 될 법칙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었어요. 얘들이 다 시장의 중심인 무엇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한 건가요? 네. 그럼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한 거였죠, 여러분? 맞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게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이었죠. 맞아요, 지금? 그럼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게 공급의 법칙이었죠. 그런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뭐가 궁금하냐면 그래 좋아.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건 알았는데 가격이 1% 상승됐을 때 수요량은 감소해 몇 프로? 가격이 해당 재화의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해 몇 프로?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재화별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변화에 따라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알고 싶겠죠. 그게 뭐다?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의 종류는 무슨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변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결국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화되는 정도, 반응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그럼 양은 어느 쪽에 있어요? 수평선상에 있죠.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세로축은 가격이었고 가로축이 수요량, 공급량 합쳐서 얘를 수급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가 주어진 변화고? 첫 번째는 시장의 중심인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양이 변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양이 많이 변하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건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럼 양이 하나도 안 변하면 좌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얘는 쫙 가겠죠. 개념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볼 거냐면 가격이 얼마만큼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를 물어볼까요? 물어보겠죠. 그때 탄력성이 4라고 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4로 줬어. 그럼 얘 4는 뭐가 주어진 변화? 가격이 주어진 변화죠. 주어진 변화 1% 기준으로 4배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4%겠네요? 맞아요.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계산 문제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지금 뭘 깨달으시라는 얘기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절 보세요. 다시. 이쪽. 힘내야 돼. 잠깐만 이쪽 잘 보고. 잘 보셔야 돼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조는 사람에게는 합격의 선물을 주지 않아요. 누가? 산타클로스가? 이런 걸 참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탄력성의 개념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지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스타킹의 탄력성은 스타킹이 반응되는 정도를 따지는 거고 종이의 탄력성은 종이가 반응된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변화하는 정도?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걸 가려놓고 기억을 하라고. 다시 스타킹의 탄력성은 스타킹이 반응하는 정도예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뭐가 변화하는 정도? 수요량이 반응하는 정도죠. 근데 그 수요량이 괜히 변했어? 해당재와의 가격이 변해서? 해당재와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진 거였죠. 맞아요. 그런데 가격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그게 정상재나 열등재냐 그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여기 보실래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그렇죠?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잖아. 근데 지금은 주어진 변화가 뭐죠?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맞아요? 그럼 소득이 1%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2% 변하면 2배 변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수치를 대입해서 확 보기 시작하면 이 내용이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럼 다른 거 하나도 공부하기 전에 여길 보고 대답해 보실래요?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그게 기준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배 변했다는 것은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2배 변했다, 3배 변했다, 0.5배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의 배수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더 커요.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를 봤더니 반응된 변화가 더 크대요. 그럼 얘는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반응된 변화가 더 크니까 탄력적이라고 우리 공부했죠? 이게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근데 못 푼다고. 탄력성의 개념 모르니까. 그럼 다시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작대요.
그럼 반응된 변화가 적은 거죠.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반응된 변화가 빵이래요. 이게 뭐예요,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반응된 변화가 빵이래, 빵. 완전히 비탄력적이죠. 맞잖아요. 아까 쭉 대답해놓고 이제 또 딴소리 하는 거죠. 이거 완전 비탄력적이잖아. 그럼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무한대래. 그럼 얘는 뭐예요? 완전 탄력적인 거죠.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가 똑같대. 이게 단위 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는 계속 같아. 주어진 변화는 같은 거고 얘를 기준으로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 더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같게 변하면 단위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하나도 안 변하면 잠깐만. 적게 변하는 게 비탄력적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럼 아주 적게 변하는 게 하나도 안 변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걔는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지. 근데 처음 대답을 해보면 단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을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답을 제대로 못 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분수식의 이해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쪽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적게 나오면 8문제, 많이 나오면 10문제. 예전에는 4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한 5년, 6년 전에는 4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럼 4문제를 다 포기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8문제에서 10문제. 32회 바로 전년도 시험도 2주 전에 본 것도 10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걔를 다 포기하면 75점인 거예요. 나머지를 다 맞춰도. 25점이 깎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 점수를 맞기가 그만큼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 문제를 잘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근히 다 모아놓고 보면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수포자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의 타임도 아닌데. 고백을 꼭 하세요. 난 수포자였다.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저도 수포자예요. 그런데 개론을 강의하고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계산 문제는 산수지 수학이 아니에요. 정말 단언컨대 산수예요. 산수. 수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칙연산만 사칙연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만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집어넣고 활용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다 풀려요. 그리고 우리 시기, 자 여기 보실래요? 지금 이 교재가 있죠, 여러분. 그럼 이 교재에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학개론 교재를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할 거예요. 이론들. 근데 그 이론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분들은 그냥 말로만 표현하면 약간 없어 보이니까 뭘 하냐면 식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식이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 분수식이에요. 모분의 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식이. 그래서 분수만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개론이 어마어마하게 쉬워져요. 정말로. 낱개로 분수식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분모 분자를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비율인데 B에 대한 A의 비율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문제 풀 때 하나도 모르겠으면 보기 중에 무엇무엇에 대한 무엇무엇의 크기다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어. 그 문제 자체를. 그럼 걔를 꾹 찍고 신의 가호를 빌면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그만큼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냐면 분수식의 이해가 모든 공부의 처음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이제 합니다. 그럼 분수식을 이제 보는데 앞으로 무슨 비율, 무슨 지수, 무슨 계수, 탄력성 표현이 나오면 얘는 다 분수예요. 분수. 그럼 분수는 처음 출발이 이거예요. 무조건 짝대기를 짝 그어요. 뭘 그어요? 짝대기를 짝 그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싶은 걸 무조건 분자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식에서는 무언가 알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분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항상. 이게 원칙이에요. 절대적인 원칙. 그리고 분모가 나머지 하나가 분모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커지나요? 네. 분자가 커지면 분수는 커지죠. 그래서 분자와 분수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하죠. 피자 한 조각의 크기는 피자 한 판이 커지면
피자 전체 크기가 커지면 한 조각의 크기는 커지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분모가 커지면 나누는 개수가 커지는 거죠. 그럼 똑같은 피자 한 판을 놓고 3조각 냈을 때, 10조각 냈을 때 한 조각의 크기는 10조각 냈을 때 줄어든다? 그래서 분모와 분수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죠.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 하나. 우리는 식에서 무언가 비례하는 게 나오면 걔는 어디로 올리고? 비례 관계는 분자로 올리고, 반비례 관계면 어디로 내리면 된다? 분모로 내려주시면 식이 하나 나와요. 이해되셨죠? 꼭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탄력성은 뭐로 표현된다고요? 분수로 표현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대답만 쭉 하면 오늘 탄력성은 정확하게 잡고 끝나는 거예요. 탄력성은 분수로 표현됩니다. 자 1번.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 주어진 변화 없으면 절대로 반응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가 뭐다? 탄력성. 이게 정확한 탄력성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주어진 변화 없으면 반응은 있을 수 없어요. 반응은 뭐에 반응한 거예요? 주어진 변화에 반응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네요. 그럼 이제 주어진 변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주어진 변화 이만큼을 당긴 거예요. 이만큼 늘렸어요. 크기를 잘 보세요. 그럼 이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반응된 변화가 나타나겠죠? 지금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똑같았어요. 지금 똑같아요? 얘를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이게 단위 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얘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럼 주어진 변화 기준 1 기준으로 1배 변한 건가요? 똑같이 변한 거니까.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가 얘는 1이겠죠? 그럼 1이면 단위 탄력적이네요. 따라해 보세요. 1단은 똑같이 해야 돼. 1단은 예, 그래서 1이면 뭐다? 단위 탄력적.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변화는 똑같나요? 아까랑 똑같죠?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를 봤더니 반응된 변화가 더 커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탄력적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변화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완전히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뭘 기억해 두는 거냐면 반응된 변화가 어마어마하면 걔는 뭐예요? 완전 탄력적인 거야. 반응된 변화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탄력적이겠죠. 다시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이 주어진 변화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더 적게 변했나요? 뭐보다? 주어진 변화보다. 그럼 얘는 탄력적, 비탄력적?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비탄력적인 거죠? 맞죠?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이제 반응된 변화가 빵이래요. 반응된 변화가 빵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완전히 비탄력적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는 다 똑같았죠? 주어진 변화는 똑같았죠? 그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변했는지 더 적게 변했는지 많이 변했는지 그거 따진 거예요. 그럼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 자 이렇게 벌려보세요. 몸으로 느껴야 돼. 몸으로. 이만큼이 벌어진 정도예요. 지금. 예? 이게 주어진 변화예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대답해보세요. 예, 완전 비탄력죠. 자, 이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더 작아. 그럼 얘는 비탄력죠.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똑같아. 단위 탄력죠.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더 커. 더 커. 탄력죠.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죠. 여기서는 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 적게 변하는 게 비탄력적인 거죠.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 둘이 다 주어져야지만 우리는 탄력성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탄력성의 크기도, 배수도 구할 수 있을까요? 1배 변했다, 2배 변했다, 0.5배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율이 20% 변했대요. 20% 변했대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답하면 안 돼. 왜 대답하면 안 되죠? 주어진 변화가 얼마인지 제가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탄력성의 판단은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배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어진 변화가 10%래요. 반응된 변화가 10% 변했답니다. 명확히 보이나요? 그럼 얘는 탄력성의 판단 뭐예요? 똑같이 변했죠? 단위 탄력적이죠? 그럼 얘는 탄력성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1배 변한 거죠? 똑같이 변했으니까. 얘는 1. 얘 1이겠죠? 이따 계산하면.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변화 10%예요. 반응된 변화가 5%랍니다. 그럼 얘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왜 비탄력적이에요?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더 적게 변했잖아요. 몇 배 변한 거죠? 얘 1 기준으로 0.5배 변한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10% 주어진 변화. 반응된 변화가 20%랍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탄력적이죠. 왜 탄력적이에요?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더 크니까. 몇 배 변했죠, 지금? 2배로 변했으니까 얘는 탄력적인 거죠,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주어진 변화 10%예요. 반응된 변화가 무한대래요. 완전히 탄력적이죠. 무한대면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잖아요. 지금 무한대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한대는 어마어마하게 변한 게 무한대죠, 지금. 네. 그래서 얘는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럼 이제 10% 주어진 변화. 반응된 변화가 0%래요. 단위 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죠. 맞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탄력성의 크기를 따져볼게요. 실제 수치. 얘 10% 기준으로 10% 변했죠. 얘 탄력성 1이죠. 1배 변한 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10% 기준으로 5% 변했죠. 0.5배죠. 10% 기준 20% 2배 변했죠. 2. 그럼 얘는 10% 기준으로 무한대 변했으니까 얘는 무한대죠. 네, 탄력성이. 그럼 10% 기준으로 0% 변하면 얘는 빵이죠. 네.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잠깐만. 분수식에서 분모 분자가 있는데 분자가 빵이 되면 빵을 1로 나눴어요. 얘 빵인가요? 빵이죠? 얘 0.1로 나눴어요? 빵이죠? 2로 나눠요? 빵이죠? 그러니까 빵은 몇 조각을 내든 그래도 빵 조각, 빵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루로 내면 빵 가루죠. 빵이죠, 빵. 그러니까 분자가 빵이면 무조건 빵이다? 얘 빵이에요? 됐나요? 네, 이 내용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보고 대답하세요. 이게 무엇의 탄력성이죠? 그렇죠. 제가 대답을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탄력성. 뭐가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였어요.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예요. 근데 그냥 반응이 나타나나요? 주어진 변화가 있어서? 주어진 변화. 주어진 변화가 뭐죠?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지겠죠? 맞나요? 그럼 질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스타킹의 탄력성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죠. 종이의 탄력성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종이가 변하는 정도죠. 수요의 탄력성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중요한 포인트. 그게 분자로 들어가요? 분모로 내려가? 우리는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올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분수식이었죠, 아까? 분수식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수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탄력성은 짝대기 짝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였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그래서 수요량이 변화율이 분자. 그럼 분모에는
나머지 하나가 들어가겠죠. 뭐가?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얘를 바꿔서 문제를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는 방법, 무엇의 탄력성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로 들어간다. 지금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얘가 1이면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가 똑같은 건가요? 단위 탄력적이죠. 이제 되셔야 돼요.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이 식이 1보다 크면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 기준으로 분자가 더 큰 거죠. 우리 분수식에서 분모 분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1을 기준으로 비교하잖아요. 1이 되면 이 둘이 똑같은 거고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거니까 얘는 뭐다? 탄력적이죠. 얘가 무한대로 나오면 완전 탄력적이죠. 제발 대답해야 돼. 여기서부터 포기하면 끝이야, 끝. 이게 1보다 작으면 뭐가 더 작은 거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분자가 더 작은 거니까 1보다 작겠죠? 그럼 얘는 비탄력적이에요. 얘가 0이 되면 또 단위 탄력적이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건 0이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과연 정상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항상. 그러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건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누가 와서 날 때려. 막 밀고 막 그래. 근데 나는 그대로 있어.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지. 근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살짝 뺨을 이렇게 살짝 건드렸더니 주먹 쥐고 두 대 쳐. 그럼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살짝 건드렸더니 거의 막 죽여. 그럼 완전 탄력적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여기를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수요의 탄력성은 뭐가 주인공? 스타킹의 탄력성에서 주인공은 스타킹, 종이의 탄력성에서 주인공은 종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주인공은 수요. 됐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변하는 정도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걔가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로 올라가는 거죠. 분자로. 이게 되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 판단하고 들어갈 거예요. 힘내셔서 들어갑니다. A제화는 가격이 10% 상승하자 수요량이 20% 감소했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이게 정말 초창기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시절이 정말 좋았던 아름다운 시절에는. 요즘은 이런 계산 문제는 내지 않아요.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주어진 변화 보이세요? 지금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주어진 변화는 뭐가 주어진 변화예요? 가격이 10% 상승하자. 얘가 주어진 변화죠. 주어진 변화가 가격의 10% 상승이잖아요. 그랬더니 반응된 변화가 나타났죠. 수요량이 얼마 감소했대요? 20%. 그럼 주어진 변화 10% 기준으로 20% 변했으면 많이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 많이 변했죠. 뭐보다? 주어진 변화 10%보다 20%면 더 많이 변한 거잖아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얘 몇 배 변한 거야? 아니 10% 변했을 때 20% 변하면 얘 몇 배 변한 거예요? 2배. 뭐 기준으로? 10% 기준으로 20%는 2배 변한 거잖아요. 그럼 탄력성은 2겠네요? 2잖아, 2. 맞아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원래 정확히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를 냈을 때 출제자는 분모 분자에 과연 올바른 걸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죠? 수요의 탄력성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디? 분자. 맞아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 분자, 분모의 가격의 변화율이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 20%? 근데 20%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니까 마이너스 20%지. 그렇죠. 그럼 가격은 얼마? 10%죠. 10% 상승이니까 플러스 10%? 10% 상승이니까. 상승, 증가는 플러스고 하락, 감소는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수치가 얼마예요? 우리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같은 부호로 곱하거나 나누면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죠, 지금 분명히? 맞나요? 그럼 왜 얘가 마이너스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 반비례? 아니, 반비례한다고 아까 죽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법칙이라며? 수요의 법칙. 그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비례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죠.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수요량은 뭐 한다? 변하는데 감소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는데 증가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잖아, 지금.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수요의 법칙에 따라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항상 그 관계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우리는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배수만 알고 싶으니까 항상 마이너스인 이 마이너스를 절대값을 씌워서 띄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냥 2라고 얘기해요. 질문. 이 똑같은 문제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보기 중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얘를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포인트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한다? 2라고 얘기해야 된다.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를 띄워버린다? 항상 마이너스니까. 무슨 법칙에 따라? 수요의 법칙에 따라 항상 마이너스이니까 걔를 띄워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빨리. 된 거야. 그 다음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대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계속 대입시키는 거예요. 공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엇의 탄력성? 그렇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이죠. 그럼 짝대기를 짝 긋겠죠? 탄력성 분수라며. 짝대기 그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의 변화율? 아니,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의 변화?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를 따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 변해서 변한 거예요? 소득이 변해서? 주어진 소득 변화에 따라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가? 소득의 변화율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에선 첫 번째 이걸 분모 분자 바꿔놓으면 틀렸다고 바로 잡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뭘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여야 된다는 거죠.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부호가 플러스가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란 얘기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잠깐만, 여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소득이 감소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 두 개의 부호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야 이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잖아. 다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는 분모 분자를 계산해서 나눴을 때 계산이 되는데 얘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다, 분모 분자가. 그럼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제한은 무슨 제? 정상제.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 둘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는 건 무슨 제? 열등제. 그럼 주의할 포인트, 중요한데요. 수요의 소탄력성의 부호는 플러스만 나온다, 마이너스만 나온다,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다? 둘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플러스면 무슨 제?
정상제. 마이너스면 무슨 제? 열등제라는 걸 판단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마음대로 띄어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띄어냈죠? 항상 반비례니까, 수요의 법칙에 따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배수만 던져주면 돼.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라고 얘기하면 3배로 변한 거죠. 아니, 맞잖아요. 그때 가격이 상승했으면 수요량은 3배 변했는데 감소하겠죠. 그걸 알 수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를 띄워버린 거죠. 항상 플러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마음대로 떼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럼 다시 볼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예요. 자, 이제 볼게요. A 재화는, 잘 보세요. 정말 쉬워요. A 재화는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20% 증가했대요. 네. 주어진 변화가 가격의 변화예요? 소득의 변화예요? 소득의 변화죠. 그럼 주어진 변화 소득 10% 기준으로 수요량 20% 변화했대요. 증가했을 때 증가했죠. 그럼 얘는 A 재화는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정상제인 거 아셨어요? 왜 정상제예요? 소득과 수요량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얘는 탄력성의 크기가 얼마예요? 주어진 변화 얼마 기준으로? 10 기준으로 20% 변했죠? 20 변했잖아요. 2잖아, 2. 그러니까 식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이 배수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한 문제냐면 실은 이 얘기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보기 중에 5개의 보기가 깔리겠죠? 그래서 수치가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숫자는 10%와 20%죠, 여러분. 그럼 탄력성의 크기는 나눠서 구하잖아요. 아까 식이 분수잖아, 분수. 그럼 결국 10으로 20을 나누거나 20으로 10을 나누면 되겠죠. 어쨌든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2 아니면 0.5겠지. 그런데 0.8이 나오면 그걸 찍는 분들이 있다고. 놀랍지 않아요? 아니, 뭐가 놀라운지를 느끼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2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헷갈리는 방법은 여기 문제에 정확히 줬잖아. 문제에 정확히 준 거죠. 지금 주어진 변화가 우리 문장의 구조상 국어를 잘해야 돼. 소득이 10% 변화하자, 증가하자. 수요량이 20% 증가했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진 변화죠. 얘를 기준으로 반영된 변화가 2배 변한 게 딱 보이잖아요. 2 변했다는 게. 이걸 0.5배 변했다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이걸 무슨 대단한 내용처럼 공부를 하니까 0.5일 수도 있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게 주어진 변화죠. 뒤에 나오는 게 반응된 변화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원래 이렇게 푸는 거죠. 플러스 20, 플러스 10. 그래서 플러스 2. 그럼 플러스가 의미가 있다? 정상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번엔 비재화가 있어요.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10% 지금 10% 감소했대요. 여기만 보고 그냥 바로 대답해 보세요. 비재화를 줬어요.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정도를 줬죠. 네. 그럼 소득과의 관계를 주면 우린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판단할 수 있죠. 소득 증가 시 수요가 뭐 했어요? 감소했네요. 얘는 정상제, 열등제? 열등제. 얘 부호는 보나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떼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걔가 의미가 있으니까. 열등제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몇 배? 10%. 한 배죠. 1이잖아, 1. 답은 얼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걸 누가 몰라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됐나요? 네. 그럼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다? 열등제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탄력성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자, 다시 복습. 여기. 놓치면 안 돼요.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배수를 따지는 거였죠. 네. 그래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크면 탄력적. 뭐보다 크면? 주어진 변화보다 크면.
네.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은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탄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주어져야 된다.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던 거죠. 다시 한 번만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똑같아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단위 탄력죠.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나도. 네? 완전 비탄력죠.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적게 변했어. 비탄력죠.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더 많이 변했어. 탄력죠.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했어. 완전 탄력죠. 이해가 되셨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절대값을 씌워서 항상 플러스로 얘기할 수 있다.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수요의 법칙에 따라 떼어내버린 거죠. 된 거예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는 마음대로 떼어내면 안 된다.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으니까. 플러스면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무슨 제? 정상제.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열등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분수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디로 올리게 돼 있다? 분자로 올린다. 그것만 안 헷갈리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분자와 분수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분자, 덩어리, 피자 한 판의 크기가 커질수록 한 조각의 크기는 커진다. 비례. 예. 조각수, 분모는 분모와 분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반비례 관계인 건 분모로 내리고 비례 관계인 건 분자로 올려줄 수가 있으면 식이 완성이 되더라. 이 내용인 겁니다. 무조건 알고 싶은 건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올리게 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스타킹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 그럼 수요의 탄력성은 무엇이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니까 걔가 어디? 분자지 분모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주면 끝나는 거죠. 저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10% 주어진 변화, 30% 주어진 변화. 이제 반응된 변화. 몇 배? 10%, 30%, 3배. 이걸 누가 계산 못해? 10%, 5%. 0.5. 되세요? 10%, 8%. 0.8. 계산기가 있어야 할 수 있나요? 근데 시험장 들어가면 막 이걸 덜덜 떨면서 이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인 거예요. 10분 쉬고 교차 탄력성의 내용을 볼게요. 네, 10분 쉬세요.